이벤트 주간 접어들었습니다. 3월달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아마 이번 주가 가장 좀 바쁠 것 같습니다. 굵직굵직한 일정들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주식캐스터 연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좀 화면으로 일정 보면서 하나씩 좀 요목조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초반에 보니까 상당히 좀 중요한 뭐 포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집중이 돼 있죠. GTC 이야기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미증시에서 최근에 슈퍼 루키로 평가받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S&P 500 지수 편입은 이미 발표가 됐고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이번 주부터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바이오 유럽 스프링 학회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고 이번 주에는 보면은 각국의 이 금융 그런 통화정책 회의도 많더라고요. 뭐 BOJ, FOMC 이런 일정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부분부터 좀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적혀 있는 엔비디아 GCT 요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8일부터 21일까지 엔비디아 GTC 2024가 열립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 뭐 지난주부터 반도체 업계라던가 AI 시장에도 기대감을 몰고 올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관심이 쏠려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에 AI 열풍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이제 AI 거품을 경계해라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여전히 근거 있는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같이 좀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은 $1,000가 이제 충분히 간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GTC에서 뭐 새로운 제품이라던가 이런 좀 발표들이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이번에 엔비디아가 차세대 반도체 제품인 B100을 공개하는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이 쏠려 있어요. 사실 B100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작년에 이미 한 차례 살짝 공개를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차세대 GPU 출시 로드맵에서 이 B100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GPU 제품 같은 경우에는 H100이 있고 또 A100이 있잖아요. 그 기존의 제품보다 훨씬 더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기대감을 상당히 높였는데요. 성능 향상의 근거로는 TSMC의 3나노 공법으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해요. 이 3나노 폭, 이 나노폭이 이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밀도가 높아지니 성능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존에는 모놀리라는 방식으로 대부분 반도체를 설계를 했지만 이번에는 칩렛 설계를 통해 가지고 GPU가 생성될 것이다. 여기에도 또 이제 많은 기대를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기대감에 성능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많고 그래서 이제 현존하는 GPU 중에서 가장 성능이 많이 향상됐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전 GPU보다 향상이 된다면 당연히 또 엔비디아의 수익성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을 찍고 살짝의 변동성을 약간은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시장의 기대치는 굉장히 또 엔비디아의 많은 기대치가 높여져 있는 만큼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부담감도 이번에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B100을 공개하면서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능의 향상을 이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또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GPU가 향상이 되면 될수록 거기에 따라가는 또 HBM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 차트도 올해 뭐 작년 말부터 굉장히 좀 비슷해졌잖아요. 우상향하다가 최근에 하이닉스도 고점 대비로는 약간 좀 꺾여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 반도체주들 그리고 또 하이닉스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엔비디아에 대한 칩에 대한 선호도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게 거의 뭐 독점적으로 HBM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B100에 대한 SK 하이닉스가 HBM3E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HBM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높은 가운데 지금 뭐 이제 경쟁사가 진입한다라는 이제 이런 이슈도 있지만 경쟁사가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본딩
랜딩 기술에 대한 MRMUF의 그 기술 자체가 우수성이 굉장히 많이 입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의 HBM은 제품에 대한 대체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올해 SK 하이닉스의 엔비디아에 대한 점유율은 80% 이상을 여전히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뭐 예를 들면 KB증권이라던가 BNK 투자증권에서도 SK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21만 원대에 또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이닉스 이제 20만 원 열릴지 여부 기대가 일단 뭐 증권가에서도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반도체 섹터에서 또 미증시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아마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 3월밖에 안 됐는데 거의 한 300% 맞아요. 올랐더라고요. 한 달에 100%씩 이렇게 성큼성큼 가는 종목인데 또 S&P 500 편입이 되면 수급적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통화 정책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FOMC보다 먼저 열리는 게 BOJ잖아요. BOJ도 사실 통상 뭐 의뢰에 있는 이벤트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과연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끝낼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어떻게 좀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나요? 이제 오늘부터 일본은행도 금융정책회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된 포인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종료시킬 것인가에 대한 게 주요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본이라는 국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디플레이션을 경험해 오다가 이제 1월에도 그렇고 2월에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로 상승을 하면서 2%대의 물가 상승률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물가 수준을 경험한 전력이 이제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물가가 많이 상승한 배경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이제 엔저 효과로 일본 쪽으로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호텔비라던가 입장료라던가 이런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면서 최근에 일본도 물가 상승률을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물가랑 임금 간의 관계를 잠깐 먼저 짚어보자면 일본이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임금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일본이 부동산 붕괴, 그 버블이 붕괴되던 시즌이 1990년대 그 시즌이잖아요. 그때를 기준으로 일본 사회에 대한 고용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용이 변화됐냐? 기존에는 약간 이제 정규직, 안정적인 직업에서 파트타임, 계약직, 비정규직 이렇게 근로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파트타임에 대한 고용이 확대된다라는 것은 임금이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임금이 하락하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일본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 디플레를 경험하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에서 2014년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4년 구간을 잠깐 그래프를 보시면 고령화 이슈가 있었어요. 이때는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때는 살짝 이제 일본 내부에서도 임금 인상이라던가 정규직에 대한 채용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래프가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금리의 인상 조건으로 꼽았었던 것이 물가랑 임금 인상의 선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목표였던 2%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임금 상승률이 지금 물가 인상 속도를 같이 따라가 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 임금을 인상한 기업들에게 뭐 세금 우대라던가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는 도요타라던가 일본 제철이라던가 일본의 주요 대기업들이 노조의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보다 더 많이 수용해주면서 임금 인상에 대한 물결이 또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임금 인상폭을 좀 보면 과거에 비교했을 때 되게 파격적으로 엄청 많이 올라간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좀 종료하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이제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대기업 쪽에서는 이렇게 임금을 인상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임금이 인상이 된다면 다시 또 그게 물건값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물가가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물가 상승세랑 임금 인상이란 이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서 일본 중앙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이런 것들이 주목이 받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엔저 효과로 엔화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추후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서 엔화가 또 이제 강세를 보여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아주 조금이지만 환전을 좀 해놨어요. 왠지 원화는 환율이 800원대는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좀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상당하고. 그리고 사실 임금 5% 올랐다는 게 어떤 분들은 와, 정말 많이 올려줬다. 어떤 분들은 5%가 높은 건가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30여 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임금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일정 보면서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지금 보면은 BOJ 다음에 이 19일에 기아 배당락 그러니까 오늘까지 아마 사셔야 될 겁니다. 배당 막차고요. 그리고 배당 일정들 좀 있고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좀 해볼게요. 그리고 금리 얘기했으니까 FMC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FMC 19일부터 20일 우리 시간으로 21일 새벽쯤에 발표가 될 텐데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작년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이 3월부터 금리를 인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같이 쏠려 있었는데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 위한 지표들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3월 FOMC에서도 결국에는 뭐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번 3월 FOMC에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를 좀 세 가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점도표가 수정이 되는가에 대한 걸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작년 12월 점도표를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bp씩 3회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전망이었는데요.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물가 흐름이라던가 좀 견조한 경제 흐름을 가정을 한다면 점도표가 기존 3회에서 2회 정도로 축소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점도표가 수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횟수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안도를 하겠지만 이 횟수가 축소되고 조정이 된다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도표가 수정되는 배경은 물가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도 우리가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2024년 미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상향 조정되는가 이것도 이제 같이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연준에서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1.4%대로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일본 경제가 좀 견조하다라는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컨센서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기존의 1.4%대였던 경제 성장률이 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향이 되고 만약에 2%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앞서 말했던 점도표의 축소는 약간 더 확신시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달에 이미 3월에 양적 긴축 속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 2022년부터 연준이 굉장히 긴축의 속도를 내면서 은행들 역시 연준에게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영래포 잔고가 줄어들면서 은행의 지준율은 높아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과 계속 같은 속도로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영래포 잔고가 소진되는 구간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지준율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QT의 속도 조절과 관련한 문제 이 세 가지를 이번 FOMC에서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도표,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이 속도 조절 어떻게 될지 세 가지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워낙에 작년에도 GDP 서프라이즈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어떨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좀 더 보면은 바로 이어서 경제 지표들 주 후반에는 좀 나오게 되고요. 네. 업종 이벤트인 것 같은데 확률형 아이템 의무 표시 네. 게임 섹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막 게임을 즐겨 하지는 않지만 이제 게임을 할 때 아이템을 돈 주고 사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고를 수도 있지만 그 랜덤 박스 형태로 확률형으로 아이템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 무작위로 아이템을 받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유저들이 돈을 주고 게임을 샀을 때도 뭔가 불합리한 구매를 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부터 금요일부터는 모든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뭐 종류라던가 등급이라던가 확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유예 기간 없이 바로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라서 또 이제 게임 섹터, 이 게임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은데 사실 이게 모든 게임사가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돈 잘 버는 기업들, 대기업들만 이제 해당이 되고 3년
동안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중소형 게임주들은 좀 제외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공개해라라는 것들은 유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공정한 게임을 문화를 장착시킨다라는 데에 정부의 그 취지가 있지만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게임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코로나 이후에 게임 섹터도 굉장히 실적도 안 좋고 어려운 구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의무 제도가 실시가 되면 여기에도 투입되는 인력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다가오고요. 또 이게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게임사들은 이 제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이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제 금요일부터 시행이 될 텐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뭐 NC소프트를 비롯해서 대형 국내 게임사들 요즘 어렵다 네. 하는데 사실 이 게임주들에게는 좋은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슈 하나만 좀 볼게요. 네. 최근 들어서 특히나 오늘도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 PBR주들 많이 어렵고 앞서 지금 기아도 배당락이면은 배당락 쇼크가 또 오게 될까. 맞아요. 앞서 2월에 배당락 맞은 현대차 같은 경우 사실 쇼크는 없었잖아요. 그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뭐 어떤 일정들, 어떤 이슈가 있는 건가요?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주총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에만 한 370개 넘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과연 많은 기업들이 이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을 했을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배당금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8,400원으로 결정을 하면서 전년보다 배당을 한 1조 1,600억 원 수준으로 늘렸다라고 하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시나 이제 최대 실적을 작년에 달성을 하면서 배당금을 전년보다 2,100원 정도 올리면서 이번에는 5,6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밸류업 수혜주, 밸류업 이제 관련한 수혜주로 이제 많이 언급됐었던 게 이제 금융사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증권주들도 이제 배당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주당 2,200원, 뭐 대신증권도 1,200원, NH투자증권도 전년보다 이제 배당 규모를 14% 이상 증가시키면서 800원 수준의 현금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배당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주 환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소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 417만 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키움증권도 자사주 209만 주 이상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분의 1씩 계속 소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뭐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제약사도 이제 배당을 좀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또 하나투어의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여파로 3년 동안은 배당이 없었다가 이번에 5,000원 수준의 배당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또 5월이 되면 밸류업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안이 나올 텐데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반영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연희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뵈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윤곽이 좀 잡히셨어요? 이번 주간 일정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